설 명절 연휴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도 이제 편안하게 잘 쉬고 2주 만에 고양신문 뉴스체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 간의 계약 해지가 지난해 7월이었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계속 중단되어 왔었잖아요. 7개월 만에 다시 사업 재개를 위한 예비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날 일산 동구청에서 김성중 행정 1부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일산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저희가 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내용은 꽤 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이제 4월 초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아레나가 포함된 T2 부지, 요 T2 부지만 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T1 부지, 그 다음에 CA, 이 지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마스터 플랜을 추후에 다시 수립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일단 미뤄둔 겁니다. 목표는 빠르면 올해 12월에 아레나를 착공을 해서 2028년 9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건은 여기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일 것 같은데요. 민간 사업자 참여가 현재 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에 CJ와의 협약에서 4차례나 계속 사업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정률이 3%에 그치면서 이렇게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경기 악화, 또 PF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전력 공급 지연 등의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일부 조건은 예전보다도 더 지금 안 좋아진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 T2 부지만 단독 개발하는 걸로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 경기도가 뭐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날 설명회에서도 그 점이 가장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정말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그런 조건을 다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경기도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변경하는 거를 허용하겠다.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도 우리가 유연하게 협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아레나 구조물을 임대하는 것, 그 다음에 공모기관도 협의가 좀 길어지면 공모기관도 좀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K컬처밸리 부지와 또 주변에 사업성이 높은 부지를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또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 발표를 그날 했습니다.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사업 자체가 날아가는 건지. 경기도도 지금 이게 4월부터 뭐 늦으면 8월까지 민간 공모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기간 내에 민간 사업자가 정말 딱 협상이 될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일 안 될 경우 플랜 B, 플랜 C 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플랜 B는 이제 민간이랑 공공이 반반, 민관 합작. 그래서 GH가 리츠를 설립하고 또는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SPC를 설립해서 지분 출자하고 운영을 책임질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는,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리츠인데 운영 주체는 민간, 이렇게 좀 분리하는, 이게 이제 플랜 B고, 이것도 안 되면은 GH가 나서서 아레나는 우선 빨리 짓고 그 다음에 아레나 운영과 나머지 T2 부지 그 운영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이거는 이제 운영만 민간이 맡는 거죠. 건공 운민, 이거를 이제 제3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날 모인 시민들은 7개월을 기다렸는데 첫 번째 발표한 것 치고는 너무 기대 이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더 제시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 경기도가 유인책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과연 기업이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추가로 취재한 다음에 정리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시 재정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고양시가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해온 뉴스를 저희가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근데 정작 고양시가 여유재원으로 이렇게 비축해두는 예비비라고 하죠. 이 예비비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무려 한 2배나 3배까지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 고양시 본 예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있거든요. 일반 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예비비 항목에 책정된 이 예산 규모가 총 430억 6,797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전체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시에서 예비비로 실제 편성한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240억 정도.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냐? 이건 내부 유보금이라고 해야죠. 시에서 편성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여가지고 유보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통합해서 이제 예비비로 원래 예산서에는 잡히는데, 사실 시에서 최초에 잡았던 예비비 예산은 재난 목적 예비비 포함해서 240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양시 전체 예산의 0.8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네. 퍼센테이지 강조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를 넘어가면 법 위반이에요. 일단 언뜻 생각하면 예비비, 쉽게 생각하면 뭐 비상금 뭐 이렇게 연상해도 될 것 같은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돈이다. 근데 이게 많이 편성할수록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건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 쓰고 들어온 만큼 지출을 100% 사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잘 써야지 그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예비비 편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이 재정 운영의 비효율한 문제,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권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꼼수 활용의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내용을 살펴보면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예비비를 제외하고 예비비 규모를 편성할 때 총액의 1%를 넘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재정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비중을 최대한 좀 줄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0.86%. 자, 이거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우리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주시면. 수원시 같은 경우 규모도 비슷한데다가 덩치는 큰데 가난한 지자체라고 봐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 편성을 얼마나 했냐, 전체 예산의 0.49%인 144억 원. 근데 이마저도 재난 목적 예비비 이게 60억이에요. 고양시는 10억이었죠.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사실상 수원시가 자체 편성한 예비비, 일반 예비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양시의 3분의 1 수준인 84억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지자체가 예비비라고 해서 이제 임의로 편성을 했던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86억 원이에요. 수원시랑 비슷하죠.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감축을 했어요. 오히려 줄였다.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남이랑 화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유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세수가 많죠. 세수가 많아요. 화성 같은 경우 요새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세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일반 예비비 기준으로 보니까 고양시보다 거의 100억 이상 적게 편성을 했어요. 예비비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쓸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좀 이런 예비비에 너무 많이 편성한 거 아니냐. 진짜 비교를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고양시만 유독 예비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뭘까?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저렇게 많이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의회 예산 심사를 약간 좀 피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다. 네, 근데 단순히 이걸 우려로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신청사 한 장 이제 백석 이전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 고양시가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때 해서 되게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위반이니 주민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례처럼 이게 예비비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장에 쌈짓돈으로 쓰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계속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 이것도 좀 뒤따라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또 그런 기사를 저희가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부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중단 문제, 백석 업무 빌딩 이전 과정의 그런 부당성 문제, 요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특위가 총 9명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금 집단 불참을 하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보니까는 그 내용
정도 내용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 이게 약간 뉘앙스, 요거가 좀 이야기가 좀 되더라고요. 이날 이제 참여했던 주요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김성호 신청사 건립단장, 그리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네.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등등이었는데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시청 이전 문제의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분은 사실은 전 신청사 건립단장인 전찬주 단장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인사이동을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 김혜련 의원이 왜 조사를 앞두고 핵심 증인에 대해 가지고 인사이동을 시켰냐, 네. 고의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인사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보기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업무 빌딩 대해서 일부 부서 이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책임자가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뜻에 그냥 따르는 것이지, 만약에 백석 업무 빌딩 관련해서 다른 분이 시정으로 와가지고 다른 결정으로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은 또 공무원들은 거기에 또 따르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참석한 위원들의 전반적인 평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 백석 이전 사업과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려는 이런 태도가 감지가 된다. 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이몽열 위원장이 으름장을 놨거든요. 시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무리한 행정 절차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혹시나 이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많이 발견이 된다면은 이거는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에게 책임이 더 큰지 아니면 공무원도 함께 책임이 있는지 부분 분명히 따지겠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질의에 막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막 그런 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시장 뜻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좀 약간 이례적이었다. 법적 책임을 우려했던 그런 공무원들이 좀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름대로 좀 약간 해석을 하는 견해를 밝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행정사무조사 향후 일정, 또 주요 쟁점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조사 특위는 이제 2월 중순 그리고 3월 초에 추가로 증인 출석을 3월까지.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져볼 부분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중단, 여기와 관련된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백석 이전 과정의 위법성 문제, 부서 이전 시도의 문제점들, 요거는 뭐 첫 번째 조사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핵심은 시장의 고의성 여부, 그리고 공무원들의 협조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백석동 1514번지 도로 지하에서 하얀 수증기가 지상으로 분출하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그 온수 파열 막 그런 것들 연상케 하는, 이제 완화해서 하얀 수증기가 분출했다는데, 사실 그때 막 상황은 또 온수관 터졌다 막 이런 소식들이 SNS를 통해서 막 퍼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어디냐면은 벌써 한 6년 전인데 2018년 12월에 온수관 파열 사고로 그때 한 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23명이나 중경상을 입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고가 터졌던 곳이라 이 주민들이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아주 단순한 균열로 인한 온수 누수로 밝혀져서 모든 사람들이 안도를 했습니다. 직접 또 취재를 갔다 오셨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요거는 이제 제보를 그 일산연합회 강태호 회장님, 그분이 어떻게 현장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자마자 이거 또 큰 사고 터진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곧바로 현장으로 갔는데, 가니까 이미 이제 지역 난방공사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 관계자들이 와서 다 현장을 딱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고, 지역 난방공사에서 각 지역으로 공급하는 메인 온수관이 있거든요. 먼저는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거기서 각 아파트로 이렇게 분배되는 관, 그러니까는 관리 책임이 지역난방공사가 아니라 그 흰돌마을 4단지 관리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기서 터진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한 직경 10cm 정도 온수관이 균열이 생겨서 온수와 수증기가 지상으로 유출됐는데, 근데 이제 지역난방공사는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관리 책임 아닌데, 주민들이 워낙 놀라시고 또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가 수일 반납하고 와서 정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문제도
생겼다고 기사 쓰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썼죠. 당일날 9시에 공사 시작해서 4시에 배관 교체 마무리되고 온수 공급이 재개가 됐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에서 와서 바로 대응을 한 거는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서로 공조 시스템이 앞으로도 가동이 돼야 될 것 같고, 동일한 장소,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수증기가 나오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다시 한번 지하 온수관에 대한 점검, 또 원인 규명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고양시 곳곳마다 정치인들이 내건 특조금 얼마 확보 뭐 이런 현수막 여러분 아마 동네마다 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작년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총액이 234억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총 41개 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별 사업 규모는 이게 뭐 6천만 원부터 35억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좀 크게 다뤘었던 그 정발산공원 정망대 설치 사업, 행주산성 수변대 극힐 사업, 그리고 장항동 관광특구 LED 조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항목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지자체에서 이제 원하는 사업들인데 그 역할을 이제 도의원들이 담당을 해줘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걸 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도의원이 특조금을 또 얼마나 받아왔나 이런 것들이 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도 이렇게 많이 이제 도의원들이 내가 떠왔습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따지겠죠. 지원 절차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도지사가 결재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기초 지자체가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신청한다기보다는 도의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신청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때는 좀 그런 말도 나왔어요. 특조금이 이게 결국 도지사 결재를 거쳐가 나오는 돈이니까 이 도지사가 이제 좀 약간 쌈짓돈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지자체들이랑 이제 도의원들 좀 약간 기들이기식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많이 받으면은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좀 전에 그 도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도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협의를 해서 특조금을 요청하는 그런 주체로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더라고요. 또 주목할 만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행주산성 강매 석교공원 상책로 길을 좀 연장하는 사업이 있어요. 13억 7천만 원이 들어간 예산인데요. 기존 800m의 데크길을 630m를 추가로 확장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 걸어 다니시는 분들 한강 조망권을 좀 약간 확대하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고요. 이 성라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노후화된 계단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제 뭐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전면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한 30년 됐으니까 한번 리뉴얼 할 때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게 장항동 라이트업 거리 조성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라페스타 일대에 이제 LED 전광판을 좀 설치를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좀 모으고 여기 다시 활성화시키는 좀 약간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GTX 이 킨텍스역 이용과 관련해서 이제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고양시가 킨텍스역 인근에 이제 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고양시가 명절 연휴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시포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총 189면의 유료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달 15일쯤 공사에 착수해서 5월 말까지는 유료 주차장 완공하겠다 밝혔습니다. 근데 시포 부지가 먼저 임시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텐데 무료 주차 대수가 처음에 80대였다가 이제 늘려서 130대. 근데 여전히 좀 좁다. 일단 첫 번째는 좁고 두 번째는 이게 거기가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줄로 라인만 이렇게 해놓은 시설이라서 지금 눈도 오고 이러면 바닥 막 딱 질척거리고 상태가 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 만들어서 주차료 유료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에 유료 주차장이 개설되면 기존의 임시 주차장은 이제 당연히 폐쇄될 것 같고요. 주차장과 킨텍스역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제 용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기존의 임시 주차장보다 조금 더 킨텍스역 쪽으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킨텍스역 2번 출구와는 한 160m 정도 뭐 한 걸어서 2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요금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GTX-A 열차 이용객에겐 GTX-A 결제한 그
카드로 주차요금 결제하면은 50% 할인되는 할인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타워 만들어가지고 아예 거기에 막 네. 몇백 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C4 부지는 고양시가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미래 용지로 묶어놓은 그런 땅이거든요. 때문에 이곳에 이런 주차 타워와 같은 이런 어떤 건축물을 여기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성되는 유료 주차장 역시 평면으로 이제 바닥 포장하고 차단기 설치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시 시설이다 이렇게 시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기한도 향후에 킨텍스역 인근에 환승 주차장이 크게 잘 만들어지면 그때까지만 요거는 사용하고 다시 원래로 환원시킨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료 주차장도 시한부 임시 주차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환승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네, 이거는 역시 현재로서는 아주 좀 뭐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요. 창릉 신도시 첫마을로 불리는 A4, S5, S6 3개 블록 총 1792가구의 본청약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31일 LH 발표에 따르면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창릉 신도시 3개 블록 견본주택을 사전청약 당첨자에 이어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17일부터 18일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개 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은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2전시장 6A홀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고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 공급 물량은 잔여 물량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A4 블록이 186가구, S5 126가구, S6가 79가구, 총 391가구가 남아있는 거고요. 블록별로 일반 분양 본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19일과 20일에 A4 블록, 20일에서 21일에는 S5, S6 블록 이렇게 됩니다. 각 블록의 평형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본청약 분양 가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번에 첫 본청약을 시작하는 이 3개 블록이 지난 사전청약 때 당시에 각각 평균 6대1, 43대1, 26대1 이런 아주 높은 이런 경쟁률을 보여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에서 과연 몇 %가 본청약으로 이어질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본청약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분양 가격이,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아직은 공개되지가 않았고 2월 17일부터 청약 접수 기간에 공개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양시 3개 블록의 이후 일정은 이달에 본청약 접수, 그리고 3월에 당첨자 발표, 5월에 계약 체결, 그리고 입주는 A4 블록 경우는 2027년 12월, 그 다음에 S5, S6 블록은 2028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